여러분,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한 남자의 끔찍한 비극이자 차가운 복수극의 시작입니다. 그날 밤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 앞 골목길은 이상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고 젖은 아스팔트 위로 번지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한 기억처럼 흐릿하게 일렁였습니다. 저는 긴 출장에서 이틀 먼저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딸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아내 수진이 현관문을 열고 저를 본 순간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결혼 10년 제 손으로 우리 집 현관문을 여는 것이 이토록 두려운 날이 올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살짝 밀자 스르륵 열렸죠. 거실의 노란 불빛은 따뜻했지만 집 안에는 평소보다 훨씬 짙은 향수 냄새가 떠돌았습니다. 제 아내 수진의 것이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는 향이었죠. 아내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목이 꽉 메어왔습니다. 침실에서 작은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고 곧이어 누군가 무언가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듯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침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몸에는 수건 한 장만 겨우 두른 채 머리카락은 아직 축축하게 젖어 바닥으로 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었죠. 저를 본 아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두 눈은 공포로 크게 뜨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이든 묻기도 전에 등 뒤에서 거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남자의 그림자가 쏜살같이 스쳐 지나가며 손에 쥔 셔츠를 움켜쥔 채 화장실 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철컥 문이 잠기는 소리와 함께 급하고 부자연스러운 물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 손잡이를 여전히 꽉 쥔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죠. 당신 언제 왔어요? 저는 대답 없이 아내를 쳐다보다 소파 옆에 떨어진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사원증이 들어있었고 회계팀장 김영철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제 머리셔속을 마비시켰습니다. 저는 문에 꽂혀있던 열쇠를 뽑아 주머니에 넣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지는 뒷걸음질 치며 억지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오해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저는 제 것이 아닌 듯한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서 옷이나 입어. 아내는 황급히 몸을 돌렸고 저는 굳게 닫힌 화장실 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일부러 내는 듯한 물소리가 세차게 들려왔습니다. 머릿속에 수십 개의 질문이 떠올랐지만 이내 모든 것이 텅 빈 백지가 되었습니다. 미쳐 날뛰며 저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나라한 진실과 마주하고 나니 제 심장은 차갑게 식어버릴 뿐이었습니다. 지금 소리치고 폭력을 쓰고 저들을 쫓아낸다 한들 이 사건은 그저 시끄러운 오점으로 남을 뿐이라고 되뇌었습니다. 저는 진실이 피 한 방울 없이 정확하게 베어내는 칼날처럼 침묵 속에서 벗겨지기를 바랐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잠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젖어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제가 메마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아내 누구야? 아내는 침묵했습니다. 제가 다그쳤습니다. 네가 말 안 해도 난 알게 될 거야. 그녀는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그냥 순간 마음이 약해져서 그냥 얘기만 하러 온 거예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한밤중에 화장실에서 옷도 안 입고
대화를 나눈다고?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화장실 문 앞으로 다가가 가볍게 노크했습니다. 나오시죠. 아무 짓도 안 합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리고 안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몸에는 수건을 되는 대로 두른 채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나가. 오늘 밤 내가 마음 바꾸기 전에 이 집에서 사라져.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황급히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슬리퍼 끄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희미해졌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지 않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창가로가 바깥의 비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침묵만 지키지 마요. 차라리 욕이라도 해줘요. 아내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야. 그 말에 아내는 더욱 서럽게 울기 시작했고 한때는 따뜻했던 우리 집은 그녀의 울음소리로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말을 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쉬어. 내일 얘기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아내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저를 올려다봤지만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딸 하은이의 방에 들어가 곤히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동그란 얼굴, 살며시 담은 앵두 같은 입술. 어른들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동안에도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침착해야 해. 만약 이혼하면 하은이는 엄마를 잃게 될 겁니다. 만약 용서하면 제 스스로가 저를 경멸하게 될 겁니다. 그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제게는 오직 한 가지 길만이 보였습니다. 침묵 속에서 관찰하며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 제게는 폭력이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만이 필요했죠. 시계 초침 소리가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그쳐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수진과의 첫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말할 때마다 수줍게 고개를 숙이던 그녀. 저는 그 여자가 제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룻밤 만에 모든 믿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동이 틀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뻑뻑하고 건조했습니다. 첫 햇살이 창문을 비집고 들어올 때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절대적으로 믿었던 한 남자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화도 내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단지 그들이 저를 어떻게 속여왔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시간과 진실이 제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 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나 제게 커피를 타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점심때쯤 돌아올 거야. 아내는 제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화가 풀렸다고 어젯밤 일도 그저 그런 부부싸움처럼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침묵이야말로 진짜 공포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평소처럼 모든 것을 했습니다. 아이에게 우유를 타주고 출근하는 아내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차를 빼주었죠. 하지만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거실로 돌아와 주머니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늘 휴대폰과 가방을 두는 책상 쪽을 향해 책장 구석에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시험 삼아 켜보니 작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통스러우면서도 정신이 번쩍 들고 동시에 잔인해지는 이상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어제의 그 순했던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네가 배신을 선택했다면 난 진실을 선택하겠어. 그리고 저는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 집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희미한 햇살이 커튼을 뚫고 들어와 타일 바닥에 얇은 금빛을 드리웠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수진이 침실에서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오피스룩을 입고 창백한 얼굴을 감추기 위해 립스틱을 살짝 발랐습니다. 제가 조용히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흠칫 멈칫하더니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안 나갔어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현장 작업이 잠시 중단돼서 당신이랑 하은이랑 같이 아침 먹고 싶어서. 그녀는 당황하며 제 시선을 피했고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따르다 몇 방울을 식탁에 흘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처럼 모든 행동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딸 하은이가 달려나와 시험 점수를 자랑하자 수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이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 모습은 제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안타까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죠. 아마도 사람은 마음속에 죄를 품었을 때 가장 쉽게 선한 사람인 척 연기할 수 있나 봅니다. 저는 계속 침묵했고 아침 식사는 어젯밤 일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흘러갔습니다. 딸이 학교에 가고 난 후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난 집에서 물건 좀 정리하고 있을게. 당신은 평소처럼 출근해. 그녀는 저를 올려다봤고 눈에는 놀라움이 스쳤다가 이내 안도의 한숨을 쉬는 듯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요. 어제 일은 그냥 오해였다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일정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알아. 바로 그 미소가 그녀를 안심시켰을 겁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것이 그녀의 경계심을 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녀가 집을 나설 때 저는 문 앞에 서서 긴 골목길 사이로 작아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결혼식 날 나는 저 여자를 평생 지켜주겠다고 맹세했었지. 지금 생각하니 그 맹세는 씁쓸한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숨겨둔 카메라에 연결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거실 구석에서 작은 렌즈는 모든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그녀가 앉을 때마다, 휴대폰을 열 때마다 시스템은 자동으로 하드 드라이브에 모든 것을 저장했습니다. 마치 끈기 있는 사냥꾼이 덫을 놓고 먹잇감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점심때는 평소처럼 보이기 위해 공사 현장에 잠시 들렀다가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에 수진이 집에 돌아와 신문을 읽고 있는 저를 보고는 살짝 흠칫했습니다. 제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일은 즐거웠어?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평소랑 같았어요. 주말에 하은이 데리고 놀러 갈까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디든 좋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으로 들어가 신발을 벗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모든 행동이 자연스러워 보이려 애썼지만 바로 그 노력 때문에 저는 그녀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밤에 아이가 잠든 후 수진이 제 곁으로 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도 저한테 화났어요? 저는 그녀를 보며 여전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나진 않았어. 하지만 잊지도 않았지. 그녀는 의자 옆에 주저앉아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날 버리지 마요. 저는 고개를 숙여 부들부들 떨리는 그녀의 손을 보았습니다. 한때 내 아내였던 여자가 이제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죄인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만약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였다면 당신은 용서할 수 있겠어? 그녀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울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딸의 방으로 향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자, 내일 얘기하자. 그날 밤 저는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처마 끝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와 섞여 들려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이미지가 뒤섞였습니다. 딸의 미소, 수진의 겁에 질린 눈빛, 그리고 어젯밤 그 남자의 창백한 얼굴, 모든 것이 차가운 바람처럼 소용돌이쳤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침착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만약 여기서 이성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냉정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진실은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 차가운 사람을 필요로 하니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조용히 카메라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수지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휴대폰을 열고 누군가와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몇몇 단어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걱정 마. 우리 남편 아무것도 의심 안 해. 내가 다 지웠어.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의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열어 그녀의 화면에 떴던 낯선 번호를 저장한 뒤 추적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몇 분 후 김영철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은 때로 너무나 쉽게 드러나서 사람을 더 이상 화나게 만들지 않고 그저 공허하게 만들 뿐입니다. 저는 그를 불러내 이야기할까 생각했지만 그만두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그들의 실수가 계속해서 부풀어 오르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김영철 같은 남자를 잘 알았습니다. 수진의 상사였던 그는 달콤한 말을 하고 신사적인 척하며 여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방법을 알았죠. 그리고 수진은 마음이 약하고 달콤한 말에 쉽게 넘어가는 여자였으니 덫에 걸리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배신 그 자체가 아니라 배신 후에 사랑하는 척하는 위선이었습니다. 저녁에 수진이 제게 전화를 걸어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야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너무 늦지 않게 들어와. 하은이 깨겠다. 그녀가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열어 카메라가 기록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없었죠. 저는 차를 몰아 그녀의 회사 앞에 멈췄습니다. 사무실 불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15분쯤 기다리자 수진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가방을 들고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집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옆 골목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 차를 세우고 따라갔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열린 창문 너머로 그녀가 김영철을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그가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카페 안의 불빛은 희미했지만 그녀의 입가에 어린 미소를 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를 후진시켜 그곳을 떠났습니다. 만약 어젯밤이 첫 번째 칼날이었다면 오늘 밤은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현장을 덮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고 이제 저는 증거를 가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서랍을 열어 김영철의 지갑을 꺼내 안에 있는 사원증을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 이름은 배신의 낙인처럼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봉투에 넣고 짧은 글 한 줄을 썼습니다. 당신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그날 밤 저는 작업실에 거의 새벽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살을 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끊었던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담배 연기는 동그랗게 피어오르다 이내 사라졌습니다. 마치 이 결혼처럼 한때는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제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해칠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부터 침묵의 게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여전히 아침에는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고 저녁에는 세 식구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수지는 점차 경계를 풀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남아 있었지만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바로 이때가 그녀가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제 손안에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녹화된 영상들, 몇 개의 메시지, 사본, 그리고 서서히 형태를 갖춰가는 계획. 저는 그들이 안전하다고 믿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한 방이 날아갔을 때 그들이 막을 틈조차 없을 테니까요. 어느 날 아침 수진이 집을 나서자마자 저는 카메라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그녀가 집안을 서성이며 가방에서 무언가를 찾다가 거실 테이블에 앉아 전화를 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똑똑히 들렸습니다. 걱정 마요. 그 사람 출근했어. 이번 주말에 출장 간다고 거짓말할게. 우리 같이 며칠 여행 갈 수 있어.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멈출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한번 시작되면 계속해서 이어나갈 이유를 찾게 되는 모양입니다. 저는 그 녹화 영상을 하드드라이브에 저장하고 시간을 표시한 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때쯤 제 감정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경멸이 섞인 평온함이었죠. 오후에 저는 수진이 전에 다니던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경비 아저씨 한 분이 저를 알아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 오랜만이네요. 수진 씨, 요즘 승승장구하던데 높은 분이랑 친해졌다면서요. 제가 가볍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떤 분 말씀이세요? 경비 아저씨가 대답했습니다. 김 팀장 말이에요. 김영철 팀장. 그 두 사람 어딜 가든 같이 다니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심장은 느리게 뛰었지만 한 박자 한 박자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평범한 경비 아저씨의 말이 이 그림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늦은 오후, 저는 딸을 데리러 학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활짝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아빠, 오늘 밤에 엄마가 선물 준대. 아마 보너스 받았나 봐.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지만 속은 답답했습니다. 저는 딸을 어른들의 싸움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 계획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소란을 피우지도 누구를 망신 주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바로 그 일들로 그들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들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술에 취한 척하며 소파에 길게 누워 눈을 감은 척했습니다. 수진이 지나가다 걱정스럽게 저를 보았습니다. 너무 많이 마셨어요. 제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잊으려고 마시는 거니까. 그녀는 침묵하더니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몇 분을 기다렸다가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베개 밑에 숨겨둔 휴대폰을 꺼내 재빨리 컴퓨터에 연결하고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동기화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모든 것은 몇 분 만에 끝났습니다. 작업을 마친 후 저는 휴대폰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다시 누워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침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익숙한 기술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부터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빼곡했고 가벼운 농담 사이사이에는 만남 약속과 값싼 약속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모든 줄을 읽었습니다. 메시지 하나하나가 심장을 베는 칼날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중 한 메시지에서 김영철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이혼하고 너랑 결혼할게. 시간 좀만 더 줘. 수진이 답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만약 지훈 씨가 알면 날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김영철이 안심시켰습니다. 그 사람 손에 빠져서 기껏해야 그냥 떠나는 게 다일걸. 그런 남자는 다루기 쉬워.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 수남이 그들이 저를 경멸하게 만든 이유였던 겁니다. 오후에 저는 김영철의 회사에 다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척했습니다. 그 친구는 김 팀장이 요즘 돈을 물쓰듯 쓴다며 최근에 차를 새로 뽑았고 어떤 여직원이랑 자주 같이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여직원 이름이 뭔데? 친구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수진 씨였나? 그런데 그분 결혼한 것 같던데. 김 팀장도 참 대담해. 저는 전화를 끊고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세상은 참 좁고 그들의 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늦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직 깨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이렇게 늦었어? 그녀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긴급 회의가 있었어요. 밥은 먹었어요. 시계는 거의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곤하면 일찍 쉬어.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휴대폰을 열어 그녀가 방금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조용히 복사했습니다. 오빠, 오늘 남편한테 들킬 뻔했어.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네. 김영철이 답했습니다. 괜찮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그 사람 아무 짓도 못한다고. 다음 주에 우리 바다 보러 가자. 저는 그것을 저장하고 폴더 이름을 바다라고 정했습니다. 언젠가 이 폴더를 적절한 사람에게 열어 보여줘야 할 때가 올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모든 녹음 및 영상 데이터를 작은 USB에 저장해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저녁에 수진과 딸이 잠든 후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는 규칙적으로 똑딱거렸고 집안의 익숙한 향기는 매캐한 담배 연기와 뒤섞였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원목 테이블, 벽에 걸린 결혼사진, 수진이 골랐던 파란색 커튼,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지만 감정만이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배신으로 아내를 잃은 남자가 굳이 소란을 피울 필요는 없다고. 제가 필요한 것은 공정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저는 더럽혀지지 않은 채 빠져나오는 것. 잠들기 전 저는 새로 만든 번호로 익명의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단 2줄이었습니다. 비밀을 지키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김영철의 지갑과 사원증을 찍은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불과 몇 분 후 수진의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고 작고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정해요. 내가 처리할게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 저는 잠든 척 가만히 누워 그녀가 움직이는 발소리 하나하나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등을 돌리고 눈을 뜬 채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두려움이 두 배신자 사이에 스며들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제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너를 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내버려둬. 얕볼수록 허점은 더 많이 드러날 테니. 그리고 때가 되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문 밖에서 부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침묵의 게임이 가장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사흘 후 모든 것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흘러갔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출근했고 메시지를 보냈고 바쁜 척 연기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말이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돌아와 밥을 하고 집을 청소했습니다. 우리 둘은 평행선을 달리듯 각자의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침묵만이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모든 걸음이 이미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들은 더 자신감을 가질 것이고 자신감이 커질수록 실수는 더 잦아질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마치 낚시꾼이 미끼를 던지고 물고기가 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침착하게. 어느 날 저녁, 수지는 야근 때문에 늦을 거라며 딸을 먼저 재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계가 7시 30분을 가리키자 저는 집을 나서 그녀의 회사에서 약 3km 떨어진 작은 길거리로 차를 몰았습니다. 저는 차에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관찰했습니다. 8시쯤 그녀가 회사 정문으로 나와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호텔을 향해 빠르게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곧이어 은색 승용차 한 대가 그 앞에 멈췄습니다. 김영철이 내려서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목의 혈관이 쿵쿵 뛰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당장이라도 뛰어들고 싶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저를 억지로 앉혀두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했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소라는 필요 없다. 오직 공정함만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밤 증거는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찍고 시동을 걸어 그곳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고 눈밑이 퀭한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회사에 감사팀이 늦게까지 있어서 10시 넘어서까지 일해야 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봤어. 그 말에 그녀는 흠칫 멈춰 섰고 눈에는 공포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녀를 불안한 상태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게 말이죠. 의심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스스로 죽이게 만듭니다. 어느 날 오후 딸을 학교에서 데리고 오는데 하은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주말에 바다 데려가 준대요. 회사 친구랑 같이 간다고 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친구? 아이가 망설였습니다. 엄마가 맨날 전화하는 아저씨 같은데. 저는 딸의 손을 조금 더 꽉 잡으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냥 엄마 친구겠지.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바다를 선택한다면 그곳이 바로 내가 모든 것을 끝낼 장소가 될 것이다. 그날 저녁 수진이 샤워하는 동안 저는 그녀의 휴대폰을 열어 재빨리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김영철과의 최근 대화는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수음만 나왔죠. 방 예약했어. 2박 3일. 남편한테는 출장 간다고 해. 저는 모든 것을 저장하고 제 개인 메일함으로 보낸 뒤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같은 목적지로 가는 기차표 2장을 예매했습니다. 그들보다 하루 일찍 가는 표였죠. 현장을 덮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날, 저는 지방공사 현장에 가야 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수지는 평소보다 훨씬 즐거워 보였고 정성껏 화장을 하고 깔끔하게 여행 가방을 쌌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뽀뽀를 하고 몇 가지 당부를 한 뒤 제게 돌아섰습니다. 밥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이틀만 있다 올게요. 저는 그녀를 보며 깨 웃었습니다. 재밌게 놀다 와. 단 2마디 짧은 말이었지만 저는 그녀가 살짝 떠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상하다는 건 알았지만 왜 그런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녀를 태운 택시가 골목 끝으로 사라졌을 때 저는 시계를 보고는
반대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그들이 올 장소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비수기 바다는 한적했고 손님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예약한 리조트 맞은편 호텔의 방을 잡고 젊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프런트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들이 체크인하는 시간에 맞춰 302호로 봉투 하나를 전해달라고요. 봉투 안에는 그들이 호텔에서 만났던 밤에 찍은 사진 몇 장과 메시지 4본, 그리고 믿음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가르쳐줘서 고맙다 라고 쓰인 백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아래층 카페에 앉아 유리창 너머로 그들이 체크인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수진이 베란다에 나타났습니다. 종이를 읽는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김영철이 뒤따라 나와 봉투를 들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혼란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 감정. 두려움, 당혹감, 방향을 잃은 상실감.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저녁에 저는 해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고 파도는 규칙적으로 밀려왔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더 이상 그들의 모습이 없었고 오직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고통이 평온함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때릴 필요도 소리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주도권은 이미 제게 넘어왔으니까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켰습니다. 수진에게서 온 수많은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고 메시지 한 줄만 보냈습니다. 다 알고 있어. 거기서 네가 뭘 했는지 잘 생각해봐.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을 떠나 집으로 일찍 돌아왔습니다. 오는 길에 수진의 회사에 다니는 친구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김 팀장 정직 처분받았대. 누가 인사팀에 증거를 보냈다나 봐. 저는 놀라지 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산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비밀을 지킬 수 없게 만든 것이죠. 아마 회사 내 누군가가 그들이 함께 다니는 것을 보고 퍼즐을 맞췄을 겁니다. 진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작은 균열만 생겨도 모든 것은 스스로 무너져 내립니다. 오후에 수진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잔뜩 잠겨 있었죠. 당신 어디예요? 미안해요. 집에 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 집이야. 2시간 후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지친 모습에 눈밑은 퀭했고 그녀는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나 모든 걸 잃었어요. 제발 날 용서해줘요.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저는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동정심도 증오심도 없이 그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네가 감당해. 내가 손쓸 필요도 없었네. 그녀는 제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약속해놓고 도망쳤다고요. 이제 회사에서도 잘리고 모두가 이 일을 알게 됐어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거짓말의 대가야. 나는 복수할 필요가 없었어. 네가 스스로를 버렸으니까.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더 이상 나올 눈물도 없는 듯 흐느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그녀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순하다고 해서 네가 무슨 짓이든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 오늘부로 우리 사이는 끝이야. 말을 마치고 저는 딸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뒤에서는 처마 끝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빗소리와 섞여 그녀의 울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딸 옆에 앉아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쁨은 없었고 오직 고요한 피로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폭로하기 위해 너무나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때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그저 모든 것을 더 공허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진실은 드러났고 오늘부터 저는 그 누구도 다시는 그 선을 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 대면이 있고 이틀 후 집은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딸아이는 여전히 학교에 갔고 매일 오후 저에게 제잘거리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지는 그날 통곡한 이후로 방에 틀어박혀 조용히 지내며 식사도 건너뛰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말하면 할수록 상처를 더 깊게 만들 뿐이니까요. 저는 그저 그녀가 가장 차분하고 냉정한 분위기 속에서 들어야 할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정신을 차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집에 있어.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어. 그녀는 네라는 한 글자와 함께 두 손을 모은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누구에게 비는지 저는 관심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제대로 끝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녁에 저는 일찍 장을 봐서 간단한 음식을 몇 가지 만들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밥그릇 3개와 수저 3벌이 놓여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계속 울어?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어른들도 가끔은 힘이 들어서 그래, 딸. 저는 아이에게 방에 올라가 숙제를 하고 문을 잘 닫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이가 가고 난 후 저는 상을 차리고 술을 조금 따르고 따뜻한 불빛을 위해 작은 촛불을 켰습니다. 수진이 낡은 원피스를 입고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그녀는 의자에 앉아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저는 술을 따라 그녀 쪽으로 잔을 밀어주었습니다. 마셔. 마음 좀 진정시켜.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때 부부였던 두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거야. 저는 테이블 위에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을 열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벽에 걸린 TV 화면이 밝아지며 카페에 앉아 웃고 이야기하며 손을 맞잡던 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고 이어서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진은 모든 장면을 선명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손에서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붉은 와인이 식탁 위에 핏자국처럼 번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설명은 필요 없어. 진실은 말이 필요 없으니까. 난 단지 왜 사실대로 말하는 대신 배신을 선택했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그녀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당신은 늘 차가웠고 난 버려진 기분이었어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배신할 이유가 된다고? 만약 결혼이 달콤한 말 몇 마디로만 유지될 수 있는 거라면 그건 존재할 가치도 없어. 저는 재킷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이 집과 공동 재산을 딸 하은이 이름으로 이전하는 서류야. 서명만 하면 돼. 그녀는 고개를 들고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저를 쫓아내려는 거예요? 제가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쫓아내는 게 아니야. 너에게 자유를 주는 거지. 하지만 이 재산은 거짓말쟁이에게 속한 게 아니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고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돈은 필요 없어. 단지 딸의 평화를 지켜주고 싶을 뿐이야. 서명해. 네가 가져갔던 것들을 돌려준다고 생각해. 그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더니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펜이 그어질 때마다 심장에 상처가 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걷어 봉투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사이에는 딸 말고는 아무런 얽힌 것도 없어. 원할 때 떠나도 좋아.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저를 많이 미워하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안타까울 뿐이야.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 사람한테
속은 거예요. 당신이 다 알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미소였죠. 속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속일 수 없어. 네가 순하다고 했지만 순한 게 눈이 먼 건 아니거든. 그녀가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날 버리지 마요. 제가 변할게요. 저는 손을 빼고 일어섰습니다. 내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켜. 그 말이 방 안의 모든 소리를 잠재웠습니다.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제가 나가서 문을 열자 그 앞에는 김영철이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불안한 눈빛이었죠. 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 씨, 죄송합니다. 제가 온 건.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여긴 뭐 하러 왔지? 사과라도 하려고. 아니면 남은 명예라도 좀 지켜보려고. 그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 사과는 필요 없어. 난 단지 네가 부하 직원을 학대하고 직장 내 관계를 악용한 모든 증거가 인사팀과 내 아내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을 뿐이야.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지는 뒤에서 부들부들 떨며 서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때리지도 욕하지도 않았어. 하지만 너희 두 사람이 자신들의 행동이 낳은 결과를 평생 안고 살게 될 거라는 건 확실해. 그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등을 돌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은 단호하게 닫혔고 뒤에서 들려오는 애원 소리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저는 식탁으로 돌아와 술을 한 잔 더 따르고 조금씩 마셨습니다. 수지는 넋이 나간 눈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식탁 위에 놓인 채였죠. 제가 바람처럼 가볍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화낼 필요도 없어. 이제 그만 가.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후회하게 될 거야. 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었다고. 저는 여전히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소중한 걸 잃었을 때만 후회하는 거야. 나는 거짓말이 아까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녀는 일어서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본 뒤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과거를 묻는 관뚜껑이 닫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남아 비어가는 술잔을 바라봤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은 그대로였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이 촛불에 반사되었고 사진 속 두 사람은 마치 아무런 균열도 없었던 것처럼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통스러우면서도 피곤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모든 서류를 서랍에 넣고 잠근 뒤 불을 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마 끝에서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가벼운 해방감과 함께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하나의 결혼을 끝냈지만 동시에 제 자신의 일부도 끝내버린 것이었습니다. 배신에는 어떤 승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잔인해지기 전에 멈출 줄 아는 자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만하면 됐어. 그리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저는 눈을 감고 눈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은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희미한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어 수진이 앉았던 빈자리를 비췄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제 큰 그릇 하나와 작은 그릇 하나, 단 2개의 그릇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주위를 둘러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어디 갔어? 저는 잠시 말을 잃었고 몇 초가 지나서야 겨우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댁에 며칠 가셨어. 아이는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죽을 한 숟가락 더 떠주었습니다. 그 작은 얼굴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딸에게 그녀가 사랑하는 엄마가 이 세상에서 잔인하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지켜줘야 했습니다. 어른들의 실수가 한 아이의 어린 시절을
망가뜨리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일과 육아로 바쁘게 지냈지만 마음속에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에 아이가 잠들면 저는 거실에 앉아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고 식탁 위에는 이별하던 날 밤의 와인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와인 자국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진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를 많이 미워하죠? 저는 그녀를 쫓아내고 나면 속이 시원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피곤함만 느꼈습니다. 사람이 배신당했을 때 가장 아픈 것은 사랑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한 믿음을 잃는 것입니다. 저는 수진을 절대적으로 믿었고 이제 그 믿음은 사라져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차가운 공간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훈 씨, 제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요. 낯선 번호였지만 김영철의 아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답장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누구나 진실을 알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 메시지 이후 며칠 뒤 저는 김영철이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그의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지는 친구의 말에 따르면 다른 부서로 발령받았고 동료들에게 외면당하며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때 하이힐을 신고 당당하게 걷던 사람이 이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복도를 지나가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공평의 법칙처럼 일어났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만든 결과를 직접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화면을 쳐다보다가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여보, 하은이 좀 만나게 해줄 수 있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나 모든 걸 잃었어요. 그냥 하은이 얼굴만 잠깐 보고 싶어서요.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은이 자. 그러자 그녀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제발 저 미워하지 마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사람한테 속았고 그 사람은 날 버렸어요. 난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속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속일 수 없어. 넌 내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해. 말을 마치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심장은 여전히 아파왔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여자는 제 인생의 일부였습니다. 다음 날 소포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가 10주년 결혼기념일에 선물했던 시계가 들어있었고 쪽지 한 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걸 간직할 자격이 없어요. 제발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하은이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쪽지를 읽고 접었습니다. 답장도 돌려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를 만나게 해준다면 모든 것이 더 복잡해질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딸아이는 시끄러웠던 날들을 잊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과거가 다시 아이를 그 혼탁한 물웅덩이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3주가 흘렀고 연일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서류를 읽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지훈 씨 맞으신가요? 저는 X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김수진이라는 분이 교통사고로 실려 오셨는데 보호자 연락처로 지훈 씨 번호를 남기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한순간에 제 안의 모든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외투를 걸치고 빗속을 뚫고 한밤중에 차를 몰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소독약과 눅눅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병상 위에는 수진이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머리에 감긴 붕대, 긁힌 상처가 가득한 손. 제가 다가가자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오토바이에서 떨어졌는데 다행히 타박상 정도이고 과다출혈로 기절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도감과 먹먹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나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요. 하지만 곧 깨어날 거예요. 저는 침대 옆에 조용히 서서 한때 저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했던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하얀 붕대 아래 그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연약하고 작아 보였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고 돌아서고 싶었지만 어째서인지 제 손은 이불 끝을 만지작거리며 그녀의 어깨 위로 살짝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원망과 연민은 한 끗 사이인가 봅니다. 저는 병실을 나와 원무과로 가서 진료비를 계산했습니다. 서명을 할 때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제가 계산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어서 관계란에는 그저 지인이라고만 적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렸고 가로등 불빛은 차창에 맺힌 물방울 뒤로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저는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녀가 죽기를 바란 적은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단지 그녀가 살아서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의 가치를 깨닫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 씨 깨어났어요. 누가 병원에 데려왔냐고 묻더라고요. 어떤 남성분이 계산만 하고 가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말하지 말아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지고 있던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공부하고 있는 딸의 해맑은 미소를 보았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에는 잃어버린 것들보다 지켜야 할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오후에는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처마 밑에 서서 뚝뚝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도 연민도 없었고 폭풍우를 다 지나온 사람의 고요한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수진이 다시 찾아올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에 만날 때 저는 더 이상 분노에 찬 남자가 아닐 겁니다. 저는 그녀에게 단 한마디만 할 겁니다. 용서는 네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평온을 위해서 필요한 거야. 하지만 그날 저는 아직 그 말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서 처마를 타고 흐르는 비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모든 죄가 빗방울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수지는 퇴원했습니다. 그 소식은 공동의 친구에게서 온 문자로 알게 되었습니다. 수진이 퇴원해서 예전 회사 근처에 원룸 구했대.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 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가라앉았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미세하게 아려왔습니다. 아마도 10년의 기억은 쉽게 바래지 않나 봅니다. 아무리 잊으려 해도 말이죠. 그날 저녁 저는 딸이 숙제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의 글씨체가 엄마를 꼭 닮아 부드럽고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의 배신이 아이 마음속에 있는 엄마의 흔적을 지울 수는 없다고. 그리고 저는 그것을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딸에게 엄마를 잊으라고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사랑이 맹목적인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작은 정비소에서 일을 정리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 씨. 돌아보니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몹시 야위고 초췌한 모습이었죠. 그녀가 희미하게 웃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 뵙고 싶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등을 돌려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가만히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자격 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사과하고 싶고 하은이도 보고 싶어요.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제 앞에 있는 여자는 몇 달 전의 배신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하은이는 잘 지내. 하지만 널 만날 준비는 아직 안 됐어. 그만 가봐.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아직도 저를 미워하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미워하지 않아. 동정하지도 않을 뿐이야.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믿음과 사랑을 잃게 만들어서 미안해요. 저는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텅 빈 기분이에요. 조금이라도 속죄하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가 정비소를 나설 때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빗속에서 점점 젖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동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떤 상처는 아물어도 흉터가 남아 만질 때마다 아파오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 못 이루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녀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속죄하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 후에 사람이 과연 진정으로 죄를 속죄할 수 있을까? 용서는 쉽지만 잊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부부 사이가 행복했던 밤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작게 속삭이곤 했습니다. 여보, 절대 날 떠나지 마. 그날 저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제가 한 약속이 바로 그 맹세를 한 사람에 의해 배신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이제 와서 기억하니 차가운 공허함만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쫓아내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은이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당신이 괜찮다고 생각될 때요.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답장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 한 줄의 답장만으로도 과거가 쇠사슬처럼 저를 다시 올가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와 제 딸에게는 평온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딸이 아빠, 엄마는 왜 안 와? 라고 물을 때가 올 것이고 저는 그 질문을 영원히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날 오후 딸을 학교에서 데리고 오는데 하은이가 손에 그림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럽게 외쳤죠. 아빠, 우리 가족 그렸어요. 아빠도 있고 나도 있고 엄마도 있어요. 저는 그 단순한 그림을 보았습니다. 몇 개의 크레파스 선뿐이었지만 목이 메어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직도 기억나?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엄마가 집에 와서 밥 해주는 꿈도 꿨어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엄마가 들으면 정말 기뻐하시겠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결정을 내렸죠. 딸이 엄마를 만나게 해줘야 할 때가 왔다고. 적어도 한 번은. 그래서 아이의 마음속에서 엄마의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다음 날 저는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말 오후 3시 호숫가 카페에서 하은이 만날 수 있어. 그녀는 바로 답장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잠깐만 만나겠다고 약속할게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은 딸에 대한 걱정과 제 자신이 마음 약해질까 두려운 복잡한 감정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 저는 하은이를 데리고 카페로 갔습니다. 수지는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흰색 셔츠에 머리는 깔끔하게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순하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보자 잠시 멈칫하더니 달려가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그 부름에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고 눈물이 딸의 작은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학교 이야기를 제잘거리며 왜 오랫동안 집에 오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멀리 가서 일해야 했어. 하지만 엄마는 항상 우리 하은이 생각했어.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날 사랑하는 거 아니까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 여자를 미워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녀는 제 딸의 엄마니까요. 만남이 끝날 무렵 수진이 제게 돌아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기회를 줘서 고마워요. 딸을 위해서야.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알아요. 당신과 하은이가 평안하길 빌어요. 말을 마치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작은 뒷모습이 햇살 가득한 길 저편으로 점점 사라졌습니다. 저녁에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이제 우리랑 같이 살 거야?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딸. 엄마는 엄마의 삶이 있어.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널 사랑한단다. 아이는 고개를 숙여 침묵하더니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여전히 날 사랑한다는 것만 알면 충분해요. 그 말에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그저 딸을 품에 안고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도 널 사랑해.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나가 멀리 있는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습니다. 폭풍우를 지나온 사람의 평온함만이 남아있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용서가 과거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현재를 더 가볍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은 없지만 적어도 딸과 마음의 평온은 남아있구나.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마음이 진정으로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만남 이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지는 저와 딸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었죠. 시간은 흘러 달이 바뀌고 삶은 점차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일에 집중했고 작은 정비소를 확장하며 몇 개의 수리 계약을 더 따냈습니다. 부녀의 삶은 단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매일 저녁 하은이는 제 옆에 앉아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이야기들이었죠. 평온함이란 때로는 텅 빈 집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에서 오는 것인가 봅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온은 결코 쉽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당황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훈 씨 맞으시죠? 저 수진이 친구인데요. 수진이가 길에서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곧장 달려갔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었고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어찌됐든 내 딸의 엄마를 길에서 외롭게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응급실 안 수지는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쇠약해진 몸. 의사는 그녀가 과로와 저혈당으로 쓰러졌으며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며 지냈답니까?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노점상도 하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도 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한때 저를 배신했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비참한 사람처럼 살고 있었던 겁니다. 기쁘지도 동정심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꽉 막힌 듯한 공허함만이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밤늦게 깨어났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병원비 내주고 가려고 온 거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녀가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제가 당신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고마워요. 정말 너무 고마워요. 저는 그녀의 손을 떼어내고 돌아섰습니다. 쉬어, 건강해지면 퇴원하고. 저는 머물지 않고 간호사에게 돌봐달라고 부탁한 뒤 돈을 조금 남기고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밖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번들거렸습니다. 빗방울이 옷에 떨어져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왜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어떤 기억의 일부가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어쩌면 단지 딸이 엄마가 길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틀 후 수지는 퇴원했고 저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도와줘서 고마워요. 더 이상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당신과 하은이가 평안하길 빌어요.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운명은 아직 우리를 놓아줄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짐 가방을 들고 남루한 차림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미안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어서요. 하은이 잠깐만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헝클어졌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려 했지만 제 등 뒤에서 저를 쳐다보는 하은이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 하고 아이는 달려가 수진의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침묵하며 두 모녀가 껴안고 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광경에 이성은 여전히 거부하고 싶었지만 마음은 약해졌습니다.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알았어, 들어와. 하지만 머물 생각은 마. 수지는 거실에 앉아 익숙한 집안을 먼 곳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둘러보았습니다.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곳이 그리웠어요. 구석구석 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계속 생각해봤는데 만약 제가 욕심부리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여전히 예전처럼 온전했을 텐데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 넌 하은이만 생각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은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제잘거리며 이야기를 했고 수지는 눈물 속에서도 가끔 웃으며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저를 아프게 하면서도 마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아이가 잠든 후 그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하은이를 보게 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만 쉬어. 오늘 밤 자고 내일 아침에 가.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한밤중에 베란다에 나가보니 그녀가 불빛 아래에서 딸을 품에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오래전 엄마였던 시절처럼 다정했습니다. 저는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마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더 이상 원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나 식탁을 정리하고 딸을 위해 죽을 끓였습니다. 제가 나오자 그녀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식사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딸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따뜻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식사 후 그녀는 딸을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 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갈게.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지내야 해. 아이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가지마. 수진이 저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그냥 하은이가 엄마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작은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오랫동안 서서 바라봤습니다. 그날은 하늘이 흐리고 추웠습니다. 바람이 윙윙 불었고 마른 잎들이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저는 갑자기 가슴이 무겁게 짓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절반만 용서한 자의 감정, 더 이상 원망은 없지만 평화를 찾지도 못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에 딸을 재우는데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또 올 거야. 저는 조용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멀리 일하러 가셔야 해. 하지만 엄마는 널 아주 많이 사랑한단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앉아 잠든 모습을 보았지만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여전히 기왓장을 스치며 길고
차가운 소리를 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그 여자의 그림자는 제 인생에 일부로 남아있다는 것을 산산조각 났지만 지울 수 없는 일부로 저는 속삭였습니다. 부디 잘 살기를. 그리고 그렇게 저는 과거의 문을 닫고 다시는 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은 닫아도 기억의 빛이 스며들 만큼의 틈을 남겨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평온하게 두지 않는다는 것을. 수진이 떠나고 일주일 후에도 저는 여전히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매일 아침 세수를 하며 거울을 볼 때마다 피곤하고 텅 빈 제 자신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마치 큰 폭풍을 겪고도 아직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처럼 부녀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침에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정비소에 갔다가 저녁에는 함께 돌아와 밥을 하고 TV를 보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제가 아직 진정으로 평안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허전함은 마치 강한 가운데 떠있는 배 위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은 잔잔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는. 어느 토요일 오후 딸을 미술학원에 데려다주고 저는 익숙한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창가 자리를 골랐습니다. 길거리가 내다보이는 곳, 저와 수진이 결혼 초에 함께 앉곤 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커피는 식어갔지만 저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직감적으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받자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훈 씨 맞으시죠? 시립병원 의사인데요. 김수진이라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지훈 씨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저는 몇 초간 말을 잃고 그저 대답했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텅 비고 차가웠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박 측정기 소리가 섞여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퀭한 눈, 손에는 여전히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죠. 저를 보자 그녀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왔네요. 저는 의자에 앉아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그녀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몸이 약해져서 쓰러졌대요.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쉬라고 하셨어요.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한테 연락 안 했어?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를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어서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병실을 감쌌습니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양철 지붕 위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 씨, 내가 당신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와줘서 고마워요. 지난번엔 당신이 다시는 내 얼굴 안 볼 줄 알았는데. 제가 대답했습니다. 책임감 때문에 온 거야. 감정 때문이 아니고. 당신은 하은이 엄마니까 모른 척 할 수 없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좀 놓이네요. 저는 일어나 죽과 약을 사러 나갔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 더 이상 배신한 여자가 아니라 과거의 일부였지만 이제는 희미한 그림자만 남은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저는 죽 상자를 테이블에 놓고 원무과로가 모든 진료비를 계산했습니다. 수납 직원이 물었습니다. 성함을 남기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병원 문을 나설 때 비는 그쳐 있었고 저녁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정비소에 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도와줘서 고마워요. 병원비 당신이 낸 거 알아요. 더 할 말은 없지만 부디 평안하기를 빌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지만 그날 저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강릉으로 여행 갔을 때 찍은 우리 세 사람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수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저는 딸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행복은 너무나 소박해서 지금 다시 보니 아득하고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집어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마치 기억의 문 하나를 닫는 것처럼. 일주일 후 저는 새벽 시장에서 우연히 수진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꽃을 팔고 있었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 앉아 익숙한 손놀림으로 꽃다발을 만들고 있었죠. 옷은 어깨가 닳았고 손은 꽃 진액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살짝 놀라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지훈 씨,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해? 그녀가 웃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시작했어요. 아는 언니가 불쌍하다고 같이 팔게 해줬어요. 저는 그녀를 보며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냥 당신이 더 이상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화 안 나. 화내서 뭘 어쩌겠어. 그냥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고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등을 돌려 차 쪽으로 걸어갔지만 등 뒤에서 그녀의 시선이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상처, 입혔던 것들을 놓아주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평온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수진이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녀가 비굴하게 구는 것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징벌은 충분했고 이제는 인자함으로 그것을 끝낼 때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장에 들러 물건을 좀 사고 그녀가 일하는 곳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딸한테 줄 꽃 좀 사려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정성껏 꽃을 포장한 뒤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마침 당신한테 보내려던 참이었어요. 우리 집 근처 초등학교에서 일자리 구하는 공고예요. 도서관 사서가 필요하대요. 혹시 괜찮으면 대신 좀 내줄 수 있어요? 저는 종이를 받아들고 익숙한 기울어진 글씨체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어. 전해줄게. 제가 떠날 때 등 뒤에서 그녀가 작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요.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이미 그녀를 용서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더 이상 어두운 기억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저는 수진이 판 꽃다발을 꽃병에 꽂아 식탁 한가운데에 두었습니다. 하은이가 보고 환호했습니다. 아빠, 꽃 너무 예쁘다. 제가 웃었습니다. 내 엄마가 판 거야. 아이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아직도 나 기억하는 거 맞지? 아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는 아직 기억하고 계셔.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마음이 진정으로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을 덜 무겁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기와장을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건 지나갔어, 지훈아. 미움을 품고 있는 건 너만 더 힘들게 할 뿐이야.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속의 폭풍이 정말로 멎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진의 입사 지원서를 내주고 난 후 저는 2주 넘게 그녀를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예전의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정비소에서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낯설지만 가벼운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연기처럼 가볍고 원망도 연민도 아닌 그저 약간의 동정심이 섞인 평온함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 깊이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설 기회는 필요하다고. 그리고 저는 수진이 다시 일어설 만큼 강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당에서 철제 프레임을 용접하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익숙하지만 조심스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 씨, 전화해서 미안해요. 저 합격했어요. 학교에서 한 달간 수습 기간을 주기로 했어요.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요. 저는 도구를 내려놓고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됐네. 열심히 해. 다른 사람들이 동정하게 만들지 말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럴게요. 저 제대로 사는 것 말고는 바라는 거 없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었을 때 저녁 하늘이 평소보다 더 밝아 보였습니다. 아마도 때로는 작은 친절함이 양쪽 모두에게 새로운 창을 열어줄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수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하은이가 말해주곤 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제 글씨 예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선생님 이름이 수진이래요. 꼭 엄마 같았어요.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이름이 같은 거겠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누구인지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너무 일찍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다시 덧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엄마를 닮았다는 딸의 말을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딸을 데리러 학교에 일찍 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이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단지 당신이 괜찮다고 할 때 가끔 찾아가서 볼 수 있게만 해주세요. 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나는 한 번도 아이를 뺏으려 한 적 없어. 우리는 둘 다 하은이의 부모야.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이미 당신과 사는데 익숙해졌어요. 아이의 감정이 둘로 나뉘는 걸 원치 않아요. 더 이상 아이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어 접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존중할게. 하지만 하은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 적든 많든. 그녀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당신은 제가 아는 최고의 아빠예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감정이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가 성숙해져서 고맙다. 수진 선생님 진짜 착해요. 아빠, 우리한테 이야기도 해주고 책도 빌려줬어요. 저 그 선생님 진짜 좋아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마도 하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가 아니라 원망 없이 서로를 평온하게 바라볼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옛날의 미소가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추억의 한 조각으로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수진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은이 만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냥 같이 공원에 가고 싶어서요. 원하시면 당신도 같이 가도 돼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동의했습니다. 딸에게 말하자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아빠, 엄마랑 같이 가는 거야?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냥 산책만 하는 거야. 아이는 활짝 웃으며 제 목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오후 공원은 사람들로 붐볐고 아이들은 사방으로 뛰어다녔으며 황금빛 햇살이 잔디밭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수지는 벤치에 앉아 간단한 간식을 가져왔습니다. 아이는 간식을 먹으며 제잘거렸고 우리는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가끔 수진의 시선이 저와 마주쳤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피하지도 외면하지도 않고
그저 오랜 지인처럼 평온하게 있었습니다. 아이가 놀러 달려가자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줘서 고마워요. 다시 돌아가길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은이 곁에 조금만 더 있고 싶어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알아. 내가 동의한 건 당신 때문이 아니라 딸 때문이야. 하은이는 엄마가 필요해. 멀리 있더라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살짝 맺혔지만 제가 보지 못하게 재빨리 닦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이는 제 어깨에 기대 잠들었고 입가에는 여전히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옆을 돌아보았습니다. 수진이 나란히 걷고 있었고 두 손을 마주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비추자 그 얼굴이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고통스러운 모습은 없었죠. 삼거리에 다다르자 그녀가 멈춰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갈게요. 행복한 오후를 선물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 조심해.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무거운 마음 없이 그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약간의 안타까움을 느끼며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에 배신을 처음 발견했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목이 메고 심장이 무겁게 짓눌리던 그 느낌. 이제 그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고통을 복수하려 하지 않고 되돌아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용서하는 건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야. 다음 날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수진이 운동장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희미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딸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미소는 바람처럼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부담도 거리감도 없었죠. 아마도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평온함일 겁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도 처음부터 다시 쓸 기회를 주지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더 온화하고 평온하게 이어서 쓸 수는 있습니다. 저는 저와 그녀 사이에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지만 여전히 단 하나의 공통점, 즉 딸에 대한 사랑을 공유하는 두 사람이 될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아마 충분할 겁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 한때 제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던 기억의 편린들을 함께 가져갔습니다. 다시 장마가 시작되었고 지붕 위로 후두둑 떨어지는 첫 빗방울은 제게 수많은 옛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제 저와 제 딸의 삶은 점차 새로운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하은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자랐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방을 정리하고 제가 밥하는 것을 돕고 때로는 제가 퇴근하면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주기도 했습니다. 집에는 여자의 손길이 없었지만 예전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아마도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잘 보살피면 아물게 되나 봅니다. 저는 점차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록 때때로 희미한 꿈속에서 옛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곤 했지만요. 어느 날 아침 제가 정비소에서 기계를 수리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오피스룩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더 짧게 잘랐으며 얼굴은 야위었지만 밝아 보였습니다. 그녀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요. 저는 손을 닦으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괜찮아. 무슨 일이야?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정식으로 학교에 채용됐어요.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오늘 감사 인사와 함께 이 서류를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친권 및 양육권 포기, 동의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아이의 모든 권리를 아버지인 박지훈에게 넘기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었고
맨 아래에는 그녀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게 더 좋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더 이상 아이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단지 당신이 괜찮다고 할 때 가끔 찾아가서 볼 수 있게만 해주세요. 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나는 한 번도 아이를 뺏으려 한 적 없어. 우리는 둘 다 하은이의 부모야.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이미 당신과 사는데 익숙해졌어요. 아이의 감정이 둘로 나뉘는 걸 원치 않아요. 더 이상 아이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어 접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존중할게. 하지만 하은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 적든 많든. 그녀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당신은 제가 아는 최고의 아빠예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감정이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가 성숙해져서 고맙다. 떠나기 전에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지훈 씨,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옛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마음을 닫고 살게 만들어서요. 부디 제 마음이 편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눈에는 더 이상 예전의 공포가 없었고 폭풍우를 지나온 사람의 고요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화나지 않아. 만약 가능하다면 그저 네가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정말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 미소가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하은이에게 엄마가 정식 직원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이는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그럼 엄마, 이제 우리 근처에 있는 거야. 아빠? 제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끔 놀러 오실 거야. 아이는 저를 꽉 껴안았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빠, 요즘 아빠랑 엄마 서로한테 더 다정해진 것 같아. 나 이렇게 되는 거 너무 좋아. 저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모든 것을 단순하게 보고 때로는 바로 그 단순함이 어른들이 아무리 찾아도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 후 수진이 딸을 보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피하지 않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과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학교 이야기를 했고 저는 정비소 이야기를 했고 하은이는 순진한 말들로 끼어들어 우리 둘 다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 웃음소리 사이에서 저는 문득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많은 풍파를 겪고도 평범하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일종의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를 문 밖으로 배웅할 때 수진이 멈춰서서 저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한 가지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제게 관용의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줬어요. 아마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교훈을 배워야 하는 거지. 단지 치러야 할 대가가 다를 뿐이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반짝였지만 입가에는 여전히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워요. 그리고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거운 마음 없이 그저 평온한 동정심을 느끼며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앉아 기와지붕 위로 비치는 희미한 달빛을 보았습니다. 폭풍 같았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분노를 억눌러야 했던 순간들, 수진의 겁에 질린 눈빛, 그리고 혼자 조용히 술을 마셨던 그 밤. 모든 것이 이제는 지나간 꿈만 같았습니다. 저는 자문했습니다. 만약 그날 내가 미쳐 날뛰며 모든 것을 부숴버렸다면 지금 내게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을 거라고. 아마도 그때의 침착함이 나와 내 딸을 구했을 겁니다. 인생은 때로
복수가 아니라 적절한 때에 멈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약 한 달 후 수지는 딸의 학교 근처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끔 그녀가 정비소를 지나가다 멈춰서 인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늘 온화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녀가 정말로 예전과 다르게 조용하고 과시하지 않고 예전의 화려하고 분주한 모습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사람은 자신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것을 잃고 나서야 진정으로 성장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정비소 문을 닫고 의자에 기대어 집 앞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햇살 속에서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저는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것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을 정말 가볍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인생은 원래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평안하면 됩니다. 저는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용서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가장 짧은 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비가 내릴 때마다 저는 더 이상 마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비는 그저 비일 뿐 더 이상 아무것도 떠올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흐르는 인생의 강물 속에서 어떤 상처는 지울 필요 없이 그저 영원히 닫힌 오래된 장의 마지막 마침표처럼 잠들게 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 하은이는 12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키는 제 어깨를 넘었고 긴 머리에 아침 햇살처럼 해맑은 미소를 지녔습니다. 저는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희끗희끗해졌고 눈가의 주름도 세월 따라 깊어졌습니다. 부녀의 삶은 여전히 소박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는 둘이서 밥을 먹고 베란다에 앉아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가끔 수진이 들러 딸에게 줄 동화책 몇 권이나 직접 만든 작은 과자 상자를 가져오곤 했습니다. 저와 그녀 사이에는 더 이상 경계하는 눈빛이 없었습니다. 폭풍우를 함께 지나온 두 사람의 평온함만이 남아있었죠. 아마도 사람의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지면 과거도 조용히 잠드는 법을 배우나 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진이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옅은 파란색 원피스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은 먼 옛날의 그 여인처럼 단아해 보였습니다. 저는 울타리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과자 봉지를 테이블에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은이 주려고 과자 좀 가져왔어요. 제가 만든 구운 과자를 좋아한다고 해서요. 제가 고개를 들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걔는 뭘 먹어도 맛있다고 칭찬해.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진심으로 칭찬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우리 사이에는 예전처럼 무겁지 않고 편안한 침묵이 잠시 흘렀습니다. 그녀는 계단에 앉아 마당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는 딸을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저를 돌아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훈 씨, 저 아마 곧 멀리 가야 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 다른 지역으로 반년 정도 연수를 보내준대요. 저는 잠시 흠칫했습니다. 왜? 그럼 하은이는 그녀가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많이 생각해봤어요. 하은이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게 더 안정적일 거예요. 그냥 가기 전에 아이에게 먼저 말해주고 싶어서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녁 햇살이 그 얼굴에 비쳐 야위었지만 빛나 보였습니다. 더 이상 몇 년 전에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은이도 네가 항상 자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저녁 식사 후 수진이 딸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한동안 멀리 가서 공부해야 해. 하지만 매주 전화할게. 약속. 하은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 정말 멀리 가.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응, 엄마가 더 공부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가는 거야. 나중에 엄마 돌아오면 예전처럼 또 놀러 가자.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를 꽉 껴안았습니다. 엄마,
꼭 빨리 돌아와야 해. 그 광경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저는 두 모녀를 보며 슬프면서도 따뜻한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를 문 밖으로 배웅한 후 수진이 돌아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도망치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서 고마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준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스스로 일어선 거지. 잘한 거야.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밝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당신에게 감사해요. 그리고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작은 뒷모습이 노란 가로등, 불빛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서 바라보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기다리다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멀리 갔는데 또 올 거야?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그냥 공부하러 가신 거야. 어른들도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공부해야 한단다. 아이는 미소 짓고는 다시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의 미소가 제 마음을 얼마나 진정시켜 주었는지.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정말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매주 주말 수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항상 밝았습니다. 하은이는 학교와 친구들 이야기를 제잘거렸습니다. 저는 종종 멀리서 그 통화를 들으며 미소 짓곤 했습니다. 어느 날 통화가 끝난 후 딸이 달려와 작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공부 끝나면 아빠랑 나랑 밥 사준대. 제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아빠는 미리 배를 비워둬야겠네.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제 목을 껴안았습니다. 그 반짝이는 눈에는 우리 부녀의 작은 하늘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해 여름, 수지는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미리 문자로 알렸습니다. 저 돌아왔어요. 하은이 돌봐줘서 고마워요. 저는 그냥 답장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돌아왔으면 쉬어. 며칠 후 그녀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자신감 있고 부드럽고 눈빛은 밝고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 학교 도서관 책임자로 계속 일하게 됐어요. 하은이에게 작은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그녀는 가방을 열어 갈색 하드커버 노트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손글씨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시 썼어요. 변명하려는 게 아니라 하은이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용기라는 걸 이해했으면 해서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노트를 받아들고 몇 장을 넘겨보았습니다. 익숙한 글씨체 사이사이에 옛날 우리 세 사람의 사진이 몇 장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녁에 아이가 잠든 후 저는 그 노트를 읽었습니다. 그녀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썼습니다. 내 아빠가 문을 열고 들어와 수건만 두른 나를 봤던 그날. 그날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당신을 떠나면 더 가볍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사실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 아마 평생 당신의 인내에 보답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당신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를 파괴하지 않아줘서 감사해. 만약 언젠가 하은이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엄마는 단지 사랑에는 죄가 없고 단지 사람들이 진실한 마음을 잊었을 때 잘못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을 뿐이야. 저는 노트를 다 읽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며 희미한 꽃향기를 실어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떤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고 그저 연민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제자리에 두고 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평온한 얼굴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빠는 단지 네가 자라서 사랑할 줄 알고 옳은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이야. 그리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빛이 지붕 위로 쏟아져 제 안의 모든 기억의 조각들을 선명하게 비췄습니다. 고통, 분노, 그리고 용서. 모든 것이 이제는 바다의 잔잔한 파도처럼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어두웠던 날들을 지나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우고 용서가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고 조용히 벌레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평온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내일 해가 뜨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배신당한 남자가 아니라 하나이의 아버지이자 놓아주는 법을 배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 저는 수진 또한 실수의 한가운데서 떨던 손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생에 많은 굴곡이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늦지 않았을 때 돌아설 줄 아는 것입니다. 몇 년 후 저와 제 딸의 삶은 많이 변했습니다. 하은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고 키는 제 어깨를 훌쩍 넘었으며 성격은 성숙해지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착하며 여전히 옛날의 맑은 미소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 일찍 일어나 제게 커피 한 잔을 타주고 나서야 등교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많이 희끗해졌고 오랜 노동으로 손은 거칠어졌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온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폭풍은 이제 그저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때때로 초겨울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며 약간의 서늘함을 남기지만 더 이상 제 심장을 아프게 할 힘은 없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딸의 학교에서 일하며 옛날의 약속대로 제 삶에 끼어들지 않고 가끔 딸을 보러 오거나 학업 소식을 문자로 전해주곤 했습니다. 그녀가 올 때마다 우리는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원망도 다시 시작하려는 욕심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미움의 경계를 넘어 오직 존중과 감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를 문 밖으로 배웅하며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지만 아마 모든 일은 일어날 이유가 있었나 봐. 그녀가 평온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만약 그날 당신이 저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건 사실 자기 자신을 구하는 방법이야. 그리고 저는 그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딸의 학교에서 학부모 감사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 맨 뒷자리에 앉아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제 딸은 하얀 교복을 입고 학생들 사이에 서서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게 강인함을 가르쳐 주시고 용서가 나약함이 아니라 힘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신 아빠께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고 저를 향한 딸의 눈이 물처럼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견뎌내고 억눌렀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딸이 제가 지난 몇 년간 애써 지켜온 평온함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수진이 다가와 제게 작은 카드를 건넸습니다. 하은이가 당신한테 쓴 거예요. 저한테 맡겨달라고 하더라고요. 카드를 열자 몇 줄의 글씨가 적혀 있었지만 제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아빠를 정말 많이 사랑해요. 아빠가 없었다면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을 거예요. 아빠는 제 영웅이에요. 저는 카드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저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보셨죠? 아이는 다 컸어요. 모든 걸 이해하고 있다고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는 조용한 행복감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딸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하은이가 제 등 뒤에 앉아 허리를 감싸 안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옛날에 아빠를 많이 슬프게 했다고 했는데 아직도 엄마 미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아빠는 미워한 지 오래됐어. 왜 그런지 알아?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사랑해서 제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야. 만약 아빠가 계속 미워했다면 다른 누구도 사랑할 마음이 남아있지 않았을 거야. 아이는 저를 더 꽉 껴안았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아빠를 제일 사랑해요.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빠도 그래, 딸. 그 후의 날들은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정비소에서 일했고 매일 저녁 딸을 데리러 갔으며 때로는 수진이 교문에서 함께 기다리며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끔 우리 세 사람은 아무도 옛날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사이에서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이어졌고 모든 것은 소박하지만 충만했습니다. 아마도 행복이란 반드시 완벽한 가족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원망 없이 함께 앉아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어느 연말 오후 수진이 작은 화분 하나를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학교 정원에서 키운 건데 예뻐서 당신한테 하나 가져왔어요. 이 식물은 생명력이 아주 강해요. 건조할수록 더 푸르러지죠. 저는 화분을 받아 창가에 놓으며 웃었습니다. 사람 같네. 고난을 겪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되니까. 그녀가 평온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늦었지만 저를 제대로 된 엄마가 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작은 몸집이었지만 발걸음은 굳건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 이상 텅 비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앉아 노란 불빛 아래 놓인 작은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잎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딸은 잠들었고 집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차를 한 잔 따르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끝인 동시에 시작인 것 같은 모든 상실, 붕괴, 배신, 후회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남아있었고 이곳에서 저는 제가 가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처받은 남자가 아니라 폭풍 우 뒤에 평온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래된 기억들처럼 반짝이는 별들이 여전히 밝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준 인생에 감사합니다. 사람은 용서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불을 끄고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은이는 규칙적인 숨을 내쉬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 작은 얼굴을 보니 사랑이 넘쳐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처마를 스치며 나무잎이 살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소리였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마 여기서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비극적인 결말도 기적도 없습니다. 오직 실수와 교훈, 그리고 누가 자신을 상처 입혔든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임을 알 만큼 강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저는 단 한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을 때 사랑하세요. 마음이 충분히 넓어졌을 때 용서하세요. 왜냐하면 결국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에 남는 것은 오직 평온뿐이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 속에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자기 자신을 위해 인간성을 지켜낸 한 평범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당신도 관용이 길 잃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고 저희 너의 선택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곳은 눈물이 이해로 바뀌고 오래된 상처가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마음들을 위한 교훈이 되는 곳입니다.